매주 토요일 국제 이슈가 가까워지는 시간, 이승원의 월드시사 W, 진행자 이승원입니다. 문득 잊고 있다가도 점심값을 낼 때 비싼 물가에 새삼 놀랄 때가 있습니다. 나와 관심 없다고 생각했던 저 먼 곳에서 벌어지는 크고 작은 일들 때문인데요. 이것이 바로 우리가 세계 곳곳에서 벌어지는 일들에 귀를 기울여야 하는 이유겠죠. 그리고 그 길에 월드시사 W가 함께 하겠습니다. 오늘 함께해 주실 분 소개하겠습니다. 구정은 기자, 알파고 신하 씨 기자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오늘 두 번째 시간인데 어떻게 지난번보다는 조금 괜찮으셨습니까? 좀 뭔가 친숙해졌습니까? 네, 일주일 됐는데 굉장히 많이 친숙해졌습니다. 알겠습니다. 우리 알파고 씨는 어떤가요? 네, 저도 그 사이에 중동 갔다 왔고요. 네. 네, 너무 좋았습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두 번째 시간 여러분들 믿고 네. 가도록 하겠습니다. 또 오늘 함께해 주실 두 분 다른 전문가들 함께 소개를 하겠습니다. 상명대학교 역사 콘텐츠학과 류한수 교수님과 한국외대 중동연구소 백승훈 전임 연구원 나오셨습니다. 류 교수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오늘 저희 프로그램이 첫 출연이신데요. 맞습니다. 왜냐하면 저희 프로그램이 이제 두 번째 방송이기 때문입니다. 예, 네. 예. 어떤 마음으로 오셨는지 저희 방송 어떻게 알고 오셨어요? 예, 네. 그 첫선을 보이는 네. 장소일 텐데요. 네. 항상 그렇지만 이 첫이라는 말이 들어가면 가슴이 설레는데 지금 상당히 그 설레는 심정입니다. 네, 오늘 그 교수님 믿고 저희들 한번 방송해 보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그리고 지난주에 이어서 오늘도 나와주신 백승훈 연구원님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잘 지내셨죠? 일주일 네, 동안? 네, 살아 있었습니다. 네, 살아있었군요. 알겠습니다. 오늘 이 네 분 전문가들과 함께 재미있게 시작해 보겠습니다. 월드 이슈를 6화 원칙으로 입체적으로 풀어보는 코너입니다. 이슈 W 시작해 보겠습니다. 오늘의 이슈 W 주제는 푸틴의 장래 희망입니다. 본격적인 이야기에 앞서서 여기 계신 분들께 좀 들어보고 싶은 게 있는데요. 사실은 제가 우리 제작진한테 이 푸틴의 장래 희망 처음 얘기 들었을 때 보통 장래 희망은 어린아이들한테 물어보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예를 들어 저만 해도 너의 장래 희망이 무엇이냐 그래서 난 노후 걱정을 한다 뭐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데 지금 푸틴이 장래 희망이라고 하니까 뭔가 어감이 좀 묘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궁금해서 제가 더 질문을 해보겠습니다. 먼저 구정은 기자님께 질문을 하겠습니다. 푸틴의 장래 희망 한 줄로 말씀해 주시면. 강한 러시아의 강한 지도자. 강한 러시아의 강한 지도자. 그렇군요. 일단 나중에 얘기를 하겠습니다. 우리 알파고 씨는 어떤가요? 네, 푸틴의 장래 희망. 네. 우크라이나 반토막 먹자. 너무 센데 확 와닿는 표현이었어요. 알겠습니다. 우리 연구원님은 어떻게 보십니까? 한 줄로. 저는 안정적인 은퇴 아닐까 싶습니다. 안정적인 예, 은퇴. 네. 그러긴 지금 너무 혈기왕성한 거 아닙니까? 그렇긴 하지만 네. 또 끝을 또 어떻게 보는지 왜냐하면 지금 제가 중동을 공부하다 보니까 그 뭐 독재자 뭐 이렇게 하지만 장기 집권했던 분들의 그 끝이 다 좋진 않았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에 대해서 생각을 하고 있지 않을까. 네. 알겠습니다. 푸틴의 장래 희망 우리 교수님은 어떠신가요? 예, 그러면 안정적으로 은퇴한 뒤에 세계 격투기 위원회 위원장을 하고 싶어지 않을까 싶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다양한 의견이 나왔어요. 격투기까지 나올지를 몰랐는데 어쨌든 한 문장씩 들었습니다. 여러분이 어떻게 평소에 푸틴에 대해서 생각을 하고 있는지 엿볼 수 있는 그런 시간이었습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푸틴 이야기를 한번 해볼 텐데요. 먼저 우리 구정은 기자께서 푸틴에 대해서 이건 몰랐지 프로필을 준비하셨다고 들었습니다. 준비를 굉장히 많이 해오시는 걸로 유명한 우리 구정은 기자님 믿고 가보겠습니다. 오늘 어떤가요? 푸틴 대통령이 집권한 지 너무 오래됐잖아요. 오래됐습니다. 사실 우리 모두가 다 푸틴 대통령에 대해 잘 압니다. 그런데 이건 몰랐지라고 하시니까 우선 네. 모두가 다 아는 얘기부터 간단하게 소개를 하자면 1952년생이고요. 나이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상트페테르부르크 출신이고 그다음에 KGB 요원이었던 거 뭐 많이 다 알려져 있죠. 모스크바로 간 게 1996년 8월이에요. 96년이요? 예. 네. 근데 3년 뒤에 엘친 대통령의 제1부총리로 임명이 됐는데 부총리로 임명되자마자 그날 밤에 엘친이 푸틴을 총리 대행으로 지명을 했습니다. 그리고 내 뒤를 이어서 대통령이 되기를 바란다라고 말을 했고 푸틴이 수락했다. 뭐 이런 얘기가 있고 그래서 일주일 뒤에 총리가 됐고 넉 달 뒤에 1999년 마지막 날에
옐친이 갑자기 사임을 하면서 대통령이 됐습니다. 뭐 이 정도면 뭐 어마어마한 초고속 승진이죠. 그러네요. 네, 네. 그래서 모스크바 온 지 5년도 안 돼서 2000년 3월에 대선에서 당선이 됐고 2000년 5월 7일에 옐친에 이어서 러시아에서 두 번째로 민주적으로 선출된 대통령으로 취임을 했고 8년 임기 끝나고 2008년부터 2012년까지 잠시 총리하다가 그 후 다시 대통령이 되어서 지금 굉장히 기나긴 시간을 집권을 하고 있는데요. 근데 또 이렇게 많이 익숙한 사람인데 개인적인 면모는 좀 굉장히 안 알려진, 베일에 가려진 지도자이기도 하죠. 네. 우리가 흔히 아는 것, 뭐 운동 잘하고 네. 교수님 말씀하신 대로 이 강한 모습, 강한 강한 남자 지도자, 모습, 예, 지도자 그렇게 모습. 쇼맨시도 잘하고 그래서 아마 액션맨 푸틴 이런 사진들 아마 많이들 보셨을 거예요. 그래서 네. 제가 그동안에 어떤 것들을 해왔는지를 쭉 찾아봤습니다. 2017년 5월에 잠수정을 타고 흑해 밑에 내려갔는데 그때는 정치적인 목적이 분명했어요. 크림반도 병합한 다음에 우리 바다다라는 것을 보여주려는 거였고 이 역사가 깁니다. 2006년 11월에 모스크바 국방부 정보국 청사에서 시범 사격, 네. 총 쏘는 거. 네. 그 다음에는 시베리아에서 대장장이들과 함께 쇠도 들기는 거. 이게 짤로 많이 돌았던 거 아닙니까? 네, 혹시? 네. 그리고 2008년에는 그 호랑이에게 이것도 짤로 많이 돌아다녔는데 호랑이에게 위치 추적 장치 직접 다는 사진. 그다음에 또 그때 같은 시기에 또 비슷한 시기에 뭐 우통 벗고 말 타고 초원을 달리는 모습, 그다음에 뭐 강에서 또 벗고 수영하는 모습 이런 것들이 있었고 2010년에는 태평양 연안에서 고무보트 타고 고래 탐사 갔었고 그해 산불이 크게 났을 때 이것도 네. 굉장히 영상도 많이 나왔었는데 그 직접 소방 헬기를 조종해서 진화하는 거 이것도 영상 많이 나왔었고 네. 2014년에 시베리아에서 행글라이더 비행, 2015년에 또 난파선 찾는다면서 뭐 핀란드만과 바이카로 탐험한 게 있었고 저는 가장 인상적이었던 게 2013년에 모스크바에서 열린 청년 캠프에서 네. 그 푸틴이 젊은이들 앞에서 프라이팬을 손으로 구부러뜨리는 사진이 있었어요. 그 자리에서 네. 2개를 구부러뜨렸다고 했고 참 재미난 지도자라고도 볼 수 있는데 네. 너무 이렇게 푸틴이 좀 무서운 모습으로 비치기도 하고 근데 이렇게까지 하는데도 사실 친숙한 이미지는 아니죠. 그런데요, 구정 기자님, 지금 말씀하신 거 지금 뭐 육해공군 다 지금 동원된 거잖아요. 예. 진짜 그거 다 할 수 있는 건가요? 아니면 뭔가 약간 묘하게 트릭이 있는 걸까요? 예를 들어 뭐 프라이팬 이런 거 여러 가지 그거는 트리가 의심스러운. 아니었을 것 같고요. 아, 원래 진짜? 유도 선수급의 였죠. 그 사격 잘하고 그런 것들은 다 알려져 있는 거고 나머지 것들은 사실 뭐 지도자가 그런 행동을 한다는 게 뉴스가 되는 거지 네. 탐사선 타고 내려가고 잠수정 타고 내려가는 거는 뭐 충분히 할 수 있겠죠. 퍼포먼스. 네. 알겠습니다. 네. 그리고 또 푸틴이 크렘린에서 어떻게 지내고 있나 이거는 외국 언론들도 굉장히 관심이 많았었어요. 그렇죠. 네. 알려져 있지 않으니까. 근데 워낙에 베일에 가려져 있긴 하지만 그나마 알려진 것을 보면 일단 확실한 건 올빼미형. 올빼미형이다. 예. 그래서 밤늦게까지 일하고 늦게 일어나서 간단하게 먹는데 먹는 식재료는 푸틴과 친한 이 러시아 정교회 그 키릴 총대주교의 농장에서 가지고 온다고 합니다. 네. 그리고 보안을 아주 중시해서 늘 서면 보고를 받는다고 하고 네. 이제 집무실에서 오후에 관료들 보고를 받을 때도 서면으로 받고 뭐 언론 보도도 종이에 인쇄해서 가져와라라고 한다고 하고 푸틴은 사실 다른 나라의 이제 지도자들처럼 이렇게 일정을 미리 다 공개를 하거나 이런 일은 참 많지 않아요. 그래서 뭐 감옥에서 격리된 것처럼 살아간다라고 하는데 코로나19가 터졌을 때 그 모스크바 근교에 있는 노보 오가료보 네. 이곳에 있는 사무실로 간 거예요. 크렘린을 벗어나서 그래서 한 석 달 정도 스스로 격리된 상태에서 화상회의, 화상 메시지 이런 걸로 일을 했었거든요. 그래서 그때 스트롱맨 이미지 다 떨어지는 거 아니냐고 했는데 네. 당시 극도의 고립 속에 몇몇의 측근만 데려갔는데 나중에 보니까 그들이 다 매파였었고 어떻게 보면은 오히려 전쟁에 더 가까워지게 됐던 거 아닌가 이런 분석들도 나오고 그렇군요. 있습니다. 네. 주변에서 어떤 얘기를 하냐에 따라서 정치 지도자는 그 방향을 결정하는 데 굉장히 좀 중요하기 때문에 그것도 설득력이 좀 있어 보이네요. 네. 우리 알파고 씨 네. 뭔가 첨언할 만한 게 있을까요? 푸틴 하면 떠오르는 게 뭔지, 푸틴 하면 이거지.
라고 푸틴은 말씀. 이제 중동 사람들 사이가 좋아서 그런지 항상 중동 타이밍이에요. 네, 중동 타이밍. 좀 약간 늦게 가십니다. 네. 길이 막혀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약간이 아니던데요? 네. 때로는 이제 심각하실 때도 있고 이제 대표적인 거는 이제 헬싱키부터 시작을 했거든요. 헬싱키에 있는 이제 트럼프의 정상회담에 지각을 했고요. 네. 이제 트럼프는 그런 지각을 받아들일 수가 없어요. 네, 그래서 트럼프는. 다음에 트럼프도 뭐 한번 복수하듯이 했어요. 그렇죠. 근데 나머지 분들은 복수할 기회가 없었습니다. 예를 들면 2014년에 앙겔라 메르켈 독일 총리는 약 4시간 기다렸습니다. 더군다나 우리 푸틴이 독일을 잘하거든요. 네네. 언어를 잘하는 나라의 대통령한테는 좀 약간 너무했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이제 2012년 우크라이나에 이제 야누코비치 대통령이 있었는데 그때 네. 한 4시간 정도 그때는 기다렸습니다. 4시간. 네. 이 빅토르 야누코비치 대통령의 특징이 뭐냐면 푸틴한테 찍힌 사람이었어요. 그렇죠. 네, 그리고 관계가. 이제 그 구릴 반도 때문에도 찍힌 사람 한 명 있죠. 아베 신조 고전 일본 네, 총리인데요. 고 아베 신조 총리. 네. 그분도 일단 3시간 동안 기다렸습니다. 그리고 이제 교황님 근데 그분은 무슨 잘못인지 모르겠어요. 뭐 물컹물컹한 뭐 아르헨티나 분이신데 네. 제가 무슬림 신자라서 제일 좋아하시는 종교인이시거든요. 네. 그분 한 50분 정도 좀 약간 기다림을 당했고요. 저는 다른 분은 다 늦어도 교황 만날 때는 안 늦을 줄 알았거든요. 근데 네. 그날도 늦더라고요. 네. 네. 근데 이제 그걸 아셔야 돼. 그 푸틴 시절 때는 이 종교에 좀 부흥이 있거든요. 네. 러시아에서 그거 좀 약간 그걸 상징하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요. 네. 그리고 이제 한국은 여기서 이제 예외될 수가 없죠. 그래서 2017년, 2019년 문재인 대통령도 좀 약간 거기서 기다리신 적이 있으십니다. 111분, 뭐 111분. 34분 이렇게 됐네요. 저 외교부를 제가 한 3년 정도 출입을 했었는데 그래서 외교 현장에서 취재도 많이 했었는데 그 시간에 서로 민감하고 뭐 의자 위치, 높이, 뭐 이 인테리어 이 모든 것들이 그러니까 행동과 표정과 시간 모든 것들이 외교의 어떻게 보면 프로토콜이기도 하고 상대를 어떻게 평가하느냐를 은근슬쩍 과시하거나 뭐 이런 느낌이잖아요. 신경전이기도 하고. 그런데 푸틴 대통령 같은 경우는 처음 봤습니다. 어떠십니까, 교수님? 예. 이렇게 몇 시간이나 늦는 정상을 혹시 보신 기억이 있습니까? 없죠. 항상 늦는 사람은 항상 늦기 마련인데요. 그렇긴 하지만요. 예. 네. 근데 어떻게 늦는 것이 습관화됐는데 이게 고쳐야 될 버릇이긴 한데 어느 순간부터 세계 여론이 여기에 어떤 의미를 부여하면서 뭔가 정치적인 어떤 계략이 있다. 네, 오히려. 이렇게 네. 하면서 어느 순간부터 그런가 하면서 즐기는. 즐기기도 하고 요것을 어떤 정치적인 어떤 뭐랄까요 카드로 사용하는 것이 어떤 이렇게 또 하나의 어떤 그 모습이 된 것이 아닌가. 그래서 만약에 푸틴 대통령이 의외로 네. 늦지 않고 오히려 일찍 나간다. 네. 그러면 그 나라와 관계를 정말로 정말 우호적인, 네. 이런 식으로 또 해석할 수 있는 여지를 주면서 어떤 자기의 정치가로서의 어떤 그 뭐랄까요 선택의 폭을 넓히는 것이 아닌가 뭐 이런 생각도 한번 해봅니다. 교수님 이 자리에서 다시 한번 또 평가를 해주셨네요. 네. 의미 부여를. 우리 알파고 기자님 네. 어떠십니까? 이렇게 늦는 정상을 저는 많이 못 봤는데 왜 이렇게 늦는 걸까요? 이제 이분이 아시다시피 KGB 출신이고 그 KGB에서 교육을 받을 때는 온갖 다양한 교육을 받겠죠. 심리전이라든가 심리전, 등등등. 근데 생각해 보세요. 어떤 대통령이랑 만나기로 했는데 4시간에 그 대통령이 기다렸다. 그리고 4시간 동안 그 대통령이 온갖 생각을 했을 거 아니야. 무슨 4시간이야. 야, 가자 하다가 옆에 있는 중간들 네. 아니 각하 조금 더 기다리자. 우리 지금 중요한 사항들이 있는데 네. 야, 지금 4시간이나 됐는데 기다려야 돼? 그럼 어쩔 수 이런 것들이 있지 않을까. 그렇다면 우리 푸틴 대통령이 거기에다가 늦게 가면서 그 정상들한테 뭔가를 먹이려고 하는 거 아닌가. 네. 갑을 관계를 형성을 시키려고 하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을 들 수밖에 없잖아요. 내가 갑이다. 네. 그래서 그것을 이제 좀 약간 부각시키려고 했던 행동이 아닌가라는 이제 저의 개인적인 에피소드 아니고 네. 수많은 평론가들이 그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 나름의 분석이 있다. 네. 저 같으면은 한 30분만 지나도 못 해먹겠다 가자 이럴 텐데 어떻게 그래도 정상들이 다 기다리고 계시더라고요. 어떻게 보셨습니까? 기다리는 것뿐만이 아니라 예전에 메르켈 총리하고 회담할 때 그 유명한 개 끌고 장면. 갔었죠. 예, 예. 콘이라는. 엄청 큰 근데 죄를. 그것은 결례 정도가 아니라 그건 네. 정말 있을 수는 없는 일이지만
나중에 가서 걔를 무서워하는 줄 몰랐다. 나는 잘해주려고 한 거다. 기분 좋게 해주려고 한 거다라고 했는데 사실은 그때 뭐 독일 언론들이 굉장히 격앙됐었다라고 하더라고요. 근데 그런 식으로 또 행동을 하는 게 그건 분명히 어떤 정치적인 의사 표현이라고 봐야겠죠. 네, 의도적이다. 예. 그리고 이제 시간은 이제 어떤 관계를 말한다. 1시간 늦는 사람, 2시간 맞는 사람. 알겠습니다. 우리 연구원님은 어떻게 보셨어요? 저도 저런 그 알파고 씨가 말한 것처럼 이게 네. 하나의 심리전이다, 어떤 그런 그 메시징을 이렇게 만들어가는 거다라고 하는 보도를 많이 봤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4시간이라고 하는 거는 이게 어떤 그런 그 제가 생각하는 분석하는 거를 넘어서는 시간이라서 그렇죠. 40분도 아니고. 예, 네. 그러면 이게 어떤 요인 때문에 그럴까? 아니면 협상 전에 진을 빠지게 해서 이렇게 4시간 기도해서 할까 해서 전 우리가 너무 과한 해석을 부여하는 것인지 아니면 진짜로 고도의 KGB만의 뭔가가 있는 것인지 모르겠는데 하여튼 저는 항상 궁금하게 좀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항상 몇 시간 늦을까? 이럴까? 이런 거는 항상 체크는 하는데 네, 알겠습니다. 구기자의 이건 몰랐지 코너였는데요. 정말 모르는 사건, 사연, 사고들이 참 많았던 것 같습니다. 다음에도 우리 구정 기자한테 기대를 해보겠습니다. 본격적으로 육하 원칙을 통해서 푸틴에 대해서 알아볼 텐데요. 먼저 where, 그러니까 장소로 한번 시작을 해볼게요. 푸틴은 대체 어느 나라를 좋아할까요? 이것이 저희 첫 질문입니다. 아니, 뭐 아무리 독재자도 좋아하는 사람들은 또 있잖아요. 좋아하는 나라도 있고, 뭐 각각의 선호, 뭐 취향일 테니까요. 쉽지 않을까 싶어요. 많이 왔어요. 그래요? 너무 많이 왔어요. 어떻습니까? 예, 알파고 씨. 아니 네. 이제 러시아 사람들 남아 정책이 있잖아요. 따뜻한 바닷가를 좋아하시거든요, 러시아 사람들은. 네. 그러기 위해서 자꾸 이제 시리아에 쳐들어오기도 하고. 그래서 제일 좋아하는 나라가 튀르키 아닐까 싶어요. 나무로. 예. 네. 따뜻해서 남쪽으로 가다 보니까 튀르키예였다. 뭐 이렇게 지금 알파고 기자가 얘기를 하셨는데 우리 교수님은 어떠실까요? 예. 푸틴은 대체 어느 나라를 좋아할까? 저는 이제 역사학자이기 때문에 한 네. 역사를 들여다보면요. 제 생각에는 우크라이나를 제일 좋아할 것 같습니다. 우크라이나를. 예. 사실은 그 싸움을 하는 것도 네. 사실은 좋아하니까 싸움을 한다고 볼 수 있는데요. 그 지역의 애착, 뭐 예. 애정 좋게 말하면. 네. 그 지금 전쟁을 할 때 서방에서는 세계의 인권과 자유를 지키는 어떤 그런 전쟁으로서 우크라이나를 지원해서 러시아를 견제하고 있는데, 이에 맞서서 푸틴 대통령이 제시하는 그 어떤 이념이 있습니다. 그게 바로 루스키 미르, 그러니까 러시아의 세계란 것인데, 네. 이 루스키 미르에는 세 나라가 들어갑니다. 네. 그러니까 러시아, 우크라이나, 벨라루스가 들어가는데요. 예, 우크라이나 중시하는 이유가 이 루스키 미르는 사실 동슬라브인이거든요. 네. 그러니까 동슬라브인의 최초의 국가가 세워진 곳이 바로 우크라이나의 그 키이우 네. 그곳입니다. 네. 그러니까 이곳을 그 러시아 역사에서 제외한다는 것은 사실은 있을 수 없는 일이거든요. 뿌리 예, 뭐 그렇죠. 이렇게 생각하는 거군요. 네. 동슬라브인의 정신적, 역사적 뿌리로서의 우크라이나는 절대로 놓칠 수 없는. 따라서 너무너무 사랑하기 때문에 네. 전쟁까지 하게 된 이런 역설을 네. 보여주는 것이죠. 마음의 고향이니까 예. 억지로라도 찾아야 된다. 약간 그렇죠. 뭐 이런 느낌이네요. 예. 네. 튀르키예 나왔고 우크라이나 나왔습니다. 러시아와 또 중국 관계는 어떤가 좀 궁금하기도 한데요. 이 사실은 이제 예전에 소련과 중국 관계, 또 러시아와 중국 관계가 항상 가까웠던 것도 아니고 멀어졌다가 가까워졌다가 외교 관계라는 게 원래 그렇긴 합니다만, 구정원 기자는 어떻게 보셨습니까? 최근에 러시아가 중국과 굉장히 밀접해진다는 느낌도 받는데요. 지금 말씀하신 대로 네. 그러니까 냉전 시절에 그러니까 중소관계 어떻게 가장 가까운 사이일 것 같으면서도 가장 많이 갈등을 한 사이였잖아요. 지금 사실 두 나라가 얽혀 있는 거래들은 굉장히 많아요. 근데 뭐 이제 에너지 문제에서 그 2014년에 푸틴이 그 시베리아의 힘으로 알려진 네. 이 대규모 천연가스 파이프라인 이거 계약을 했고 2019년에 이제 처음으로 이제 일부분 가동이 됐었는데, 그때 이거를 계약을 하면서 푸틴이 세계 최대의 건설 프로젝트라고 했었어요. 그때 에너지로 서로 많이 얽혀 있고 또 장기적인 관계 이런 것들을 좀 보여주는 거긴 하지만, 사실 아직까지는 생각보다 그렇게 두 나라의 뭐 에너지나 교육이 엄청나게 많지는 않습니다. 네. 그러니까 중국 천연가스 대부분 중앙아시아나 호주 이런 나라들에서 사오는 거거든요. 근데
시베리아 힘이 개통이 되려면 아직 뭐 20년, 30년은 완전히 다 정말 마무리되려면 네. 근데 계속해서 러시아산의 비중이 늘어나기는 하겠죠. 근데 두 나라의 그 에너지를 말고 이제 전체 교역량을 보면은 올해 한 2천억 달러 정도 될 거라고 나오더라고요. 네. 근데 이게 2018년에 보니까 1,070억 달러? 그러면 지금 한 5년 새에 2배 가까이로 네. 늘어난 거긴 합니다. 네. 근데 이런 에너지의 관계가 있고 군사 협력은 일단 계속 늘어나는 추세이긴 합니다. 네. 2018년 9월에 러시아에서 이제 중국군이 같이 합동 군사훈련을 했는데 이제 러시아가 외국군을 자기네 나라로 불러들여서 그렇게 대규모로 합동훈련을 한 거는 정례훈련을 한 거는 그 소련이 무너진 뒤 처음이었다 그러더라고요. 네. 근데 그리고 또 푸틴 집권 초반 2001년에 그 상하이 협력기구라는 거 중국이랑 같이 만들어서 뭐 안보 협력 많이 하고 또 특히 최근에는 미국이 네. 뭐 유럽국들까지 끌어들여서 아시아에서 뭐 항행의 자유 이러면서 좀 무력 과시를 많이 하잖아요. 그러면서 중국과 러시아가 군사적으로 더 협력하는 제스처를 취하게끔 만든 측면도 있어요. 네. 네. 근데 사실 두 나라를 너무 친한 나라, 맹방이라고까지 말을 하긴 좀 힘든 것 같아요. 예를 들면 우크라이나 전쟁 딱 그 시기에 베이징 동계올림픽 할 때 이제 네. 푸틴이 외국 정상들, 주요국 정상들 중에서 거의 유일하게 갔는데 뭐 그 뒤에 중국 쪽에서 우크라이나 침공한다는 얘기를 중국에 미리 얘기를 안 해준 거 아니냐 이런 얘기들이 많이 나왔었어요. 그래서 이게 중국 안에서도 문제가 되니까 이제 중국 당국이 말해줬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중국은 워낙에 이제 불안정을 만드는 전쟁을 꺼리는 입장이고 굉장히 뭐 기분 나빠했다더라. 물론 다 소문입니다만 그런 얘기 아무튼 그런 있었어요. 보도들이 많이 나왔었고 그 중국이 이제 뭐 보통 서방 언론에서는 미국이 러시아를 제재하려 그러는데 중국이 말을 안 듣는다 이런 얘기들 많이 하잖아요. 근데 중국이 겉으로 공식적인 입장은 중립입니다. 우크라이나 전쟁 관련해서. 근데 실제로는 중국의 기업들이 많이 거래를 줄이거나 사실은 제재를 하는에 참여하는 기업들이 생각보다 많습니다. 이거를 그 미국 예일대 사이트에서 추적을 하고 그래서 저도 가끔 확인을 해보는데 네. 그러니까 예를 들면 그 세계 그 드론 생산 70% 하는 DJI 거기도 이제 드론이 살인 무기로 쓰인다 지역 나오니까 명목상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모두에게 수출을 안 하겠다라고 했는데 러시아를 겨냥한 그 세계의 비판을 받아들인 거죠. 그리고 중국의 은행들 중에 그 아시아 인프라투자은행이라든가 이렇게 사실상 중국이 주도하는데 국제기구의 성격인 기관들이 있어요. 이들은 상당 부분 거래를 다 중단을 했고 또 민간 기업들도 중국에서 사업 확장하려고 했던 거 보류하거나 축소하는 이런 일들이 많은데 다만 대놓고 미국의 요구를 받아들이는 것 같은 제스처를 취하지 않는 측면이 있고 그래서 미국 주도 제재에 공식적으로는 참여하지 않아도 실제로는 여러모로 좀 거리두기를 하고 있고 또 갈등 요인들도 많고요. 네. 중국과 러시아, 과거 소련, 네, 러시아 이 관계는 지금 뭐 말씀하신 거 쭉 들어보면 결국은 서로 필요에 의해서 전략적으로 만나는 속으로는 별로 서로를 좋아하지 않지만 만났을 때는 웃고 악수하는 정도 그런 느낌으로 이해하면 될까요? 그보다는 조금 더 친하겠죠. 조금 더 친한. 특히 미국이 점점 더 두 나라가 손을 잡지 않을 수 없게끔 몰아가고 있는 것도 있고요. 합동 군사훈련까지 한다는 건 사실 굉장히 밀착됐다라고 표현할 수 있을 텐데요. 푸틴 아까 지각 뭐 4시간, 3시간 기본 나왔습니다만 교수님 푸틴 대통령이 기다린 사람도 있었어요. 그렇죠. 네. 예. 유일하게 지난 예, 9월이었습니다. 예, 북한 최고 지도자한테는 30분이나 일찍 가는 어떤 파격적인 모습을 보였는데요. 그 자체가 뉴스였습니다. 예, 그만큼 정근 할아버지의 후손들 앞에서는 예, 그렇게 이해가 됩니까? 네. 뭐 그렇게 볼 수도 있고. 네, 교수님. 네. 예, 사실은 그 1991년 소비에트 연방 해체 이후에 체제 전환을 한 러시아와 북한 관계는 사실은 일방적인 짝사랑 관계였어요. 그러니까 러시아는 이 한반도에서 대한민국과 북한을 놓고 등거리 외교를 하든지 네. 아니면 어떤 경우에는 상당히 대한민국에 더 쏠리는 모습을 보여서 북한이 상당히 속상해하는 측면이 있었지만 그리고 그 옐친 정부든 그 푸틴 정부든 국제사회에서 국제사회 지탄을 받는 어떤 행위를 했을 때 네. 사실 유엔에서 유일하게 푸틴 행정부 네. 내지는 러시아를 두둔해주고
하는 정부가 사실은 북한이었습니다. 그게 일관된 행태였었는데요. 그러면서도 사실은 그 북한이 러시아에게 던지는 어떤 추파, 짝사랑을 지금 러시아 특히 이제 푸틴이 모른 채 해왔는데, 네. 그러니까 우크라이나를 침공한 이후에 러시아가 겪은 어떤 국제 정세의 변화 속에서 북한의 어떤 위상이 상당히 중요해졌죠. 그래서 짝사랑 관계가 이제 해치고 네. 공개 연애를 하는 공개 연애를. 상황이 됐습니다. 이제 그래서 뭐 브로맨스 얘기까지 나오고요. 맞습니다. 일종의 예, 수사지만. 아니, 같은 나이 또래가 아닌데 무슨 브로맨스예요. 네, 김정은 위원장이 좀 젊죠? 네, 네. 많이 젊죠. 이 최근에 무기 얘기가 좀 많이 나왔어요. 그러니까 사실은 뭐 외교 관계라는 게 항상 필요에 의해서 만나잖아요. 예, 서로 예. 정말 마음으로 너무 좋아 이런 건 사실 없지 않습니까? 예, 예. 전쟁 중에 러시아도 이제 급한 게 있어서 예, 무려 예. 30분이나 먼저 예. 버선발로 달려가서 만났던 건데 무기 관계는 실제 어떻게 됩니까? 여러 가지 보도가 나오곤 합니다. 예, 상당히 흥미로운 측면인데요. 네. 이 우크라이나 러시아 전쟁의 가장 그 군사적인 특색이 이 공중전이 안 벌어지는 전쟁입니다. 그래서 이제 포격전으로만 그 이제 진퇴가 좀 네네. 결정되는 상황인데 엄청난 그 포격전 그리고 포탄의 소비량이 천문학적인 숫자거든요. 네. 그래서 그 우크라이나를 지원하기 위해서 미국이 자신들의 재고를 다 쓰고 그다음에 유럽에 있는 나토의 재고까지 다 쓰고 나서도 모자라서 사실은 일설에 따르면 그 대한민국의 포탄이 우회 지원되고 있다는 추정이 나올 정도로 심한 그 포탄 부족에 시달리는데 네. 그에 비해서 러시아는 상대적으로 좀 넉넉한 상황이었다고 하지만 전쟁이 워낙 장기화되고 또 그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제압하기 위해선 훨씬 더 많은 포탄을 쏘아야 되거든요. 그래서 러시아로서도 어느 틈에 이제 바닥이 나는 상태였습니다. 네. 네. 근데 그런 상황에서 가장 확실하게 재고를 채우고 포탄을 그 확보할 수 있는 그런 통로가 바로 북한이었던 것이고요. 그러니까 북한의 그 포탄이 러시아에 지원되고 있다는 사실이 이제 공공연한 비밀인 비밀로, 네. 상태인 것이죠. 뭐 미국은 이미 정보를 입수하고 예, 그 얘기를 예. 많이 했었죠. 경고를 예. 했었죠. 네. 그래서 사실은 이 한반도가 뭐 열강들의 그 대리전을 벌이는 어떤 네. 그런 상황이 우리 현대사의 비극이었는데 21세기 들어와서 어떻게 보면 한반도의 네. 대립이 외국으로 네. 해외로 수출돼서 우회적으로 거기서 또, 네. 우회적으로 대리 전쟁을 하는 이 기막힌 또 상황이 연출되고 있는 것이죠. 그렇군요. 네. 아, 지금 푸틴에 대해서 계속 얘기를 하고 있는데 중동의 여러 국가들과 예. 러시아가 좀 관계가 좋은 국가들 좀 있지 않습니까? 관계가 좋은 국가들이 있는데 관계가 아주 좋아지기 시작한 거는 최근이에요. 최근에, 원래는 네. 그 소위 그 아랍 사회주의 정당들이 집권을 했던 그러니까 네. 그 범아랍주의 국가들 그러니까 이집트나 시리아 같은 네. 이라크 같은 경우가 사회주의 계열 국가였거든요. 근데 네. 보통 이런 국가들은 이제 뭐 이걸 주창해서 이끌어갔던 이집트의 나세르 같은 경우는 이제 비동맹주의라고 해서 사회주의고 그런 같은 계열이긴 하지만 우리는 미국과 러시아, 소련 그때는 소련이죠. 소련 어느 편 안 들겠다라고 해서 좀 약간 거리도 있게 소위 우리가 얘기하는 등거리 외교를 해서 뭐 막 소련과 친하다 이렇게 얘기하기엔 좀 애매한 상황이었거든요. 그리고 미국이 워낙 그 소위 말하는 두 개의 기둥 정책, 네네. 이란이라고 하는 국가가 지금의 그 팔레비 강조가 무너지고 지금 이란 혁명의 그 벨리앗 파이 시스템에 들어가기 전에, 그러니까 네. 신정 민주주의 체제가 들어가기 전에는 네. 이란도 완전히 그 친미 국가로서 하나의 축이었고 그랬죠. 또 그다음에 사우디도 그거 두 개 축으로 가다가 이제 이란이 변하고 나서 이제 이스라엘과 사우디가 이제 두 개 축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미국이 확실히 그렇게 자기 지역 패권을 잘 다지고 가깝기 때문에 그 사회주의 계열, 그러니까 시리아, 그다음에 뭐 그 이집트, 네. 뭐 이라크 그런 쪽에서는 어느 정도 그 관계가 있긴 있었지만 가깝진 않았죠. 그런데 이제 오바마 행정부의 실책이라고 이야기하는 부분이기도 한데 네. 그때 그 소위 말해서 이슬람 국가라고 하는 국가가 성공적으로 국가를 건설하면서 이라크에서 시리아까지 같이 확장이 되지 않았습니까? IS 말씀하시는 IS입니다. 거죠? 네. 예, 그렇게 되면서 이게 무너졌을 때 미국이 개입해야 된다라고 얘기했을 때 미국이 개입하지 않을 때 지금 우리 알파고 씨가 말한 그 남아 정책 처음으로 러시아가 성공적으로 시리아에 자기네들 공군기지 2개를 건설하고 뭐 S-400 미사일 방어 군지를 구축하면서 자리를 잘 잡으면서 관계를 맺어가고 있죠. 그래서 더 아이러니한 거는 그렇게 해서 또 오히려 그 이후에 소련과
지금 러시아 죄송합니다. 러시아와 이스라엘이 관계가 어느 정도 좀 이렇게 뭐라 그럴까요? 그 밀월 관계가 형성되는 그 네. 상황도 만들어졌습니다. 그 이후에, 네. 네, 왜냐하면 이스라엘 입장에서는 레바논이나 시리아의 군사 작전을 소위 말해서 이 헤즈볼라나 그다음 이란 혁명 수비제들에 대한 공격을 취해야 되는데 러시아의 S-400이나 그런 방어 체제가 생기고 나니까 과거에는 자기네들이 앞마당처럼 돌아가 다녔던 것도 이제 슬슬 푸틴의 눈치를 봐야 되는 상황이 되면서 또 네. 애매모호한 밀월 관계까지는 할 수 밀월까지는 없지만 아니죠. 어떤 네. 그런 관계가 이렇게 만들어지는 그런 좀 재밌는 현상이 있어서 2011년 이후에 조금 러시아의 관계가 조금 중동에서 좀 영향력이 확장됐지만 그 전에는 사회주의 계열 그 국가들 사이에서만 조금 어느 정도 관계가 있는 그 정도 수준에 그쳤었죠. 네, 오바마 대통령 당시에 이제 시리아 당시 내전 때 뭐 화학 무기를 쓰고 해서 소위 말하는 레드라인을 넘었다라는 비난이 나왔었는데 안 움직였죠. 예, 그때도. 안 움직여서 워싱턴 내부에서도 상당히 오바마를 비난하는 그런 목소리도 있었던 걸로 기억을 하는데 어쨌든 미국이 중동을 떠나면서 그 공백을 참 다양한 모습으로 여러 나라가 메꿔가는 그런 느낌을 받습니다. 그 2022년 2월이었죠. 그러니까 우크라이나 전쟁이 난 직후에 이제 안보리에서 여러 가지 그 러시아를 비난하는 결의안, 뭐 제재 결의안 등등 많았었는데 당시 제가 숫자를 보고 다시 한번 놀랐던 게 아프리카 국가들이 거의 뭐 한 절반 정도가 러시아에 대해서 대놓고 비판하는 걸 좀 꺼려하는 표수로 나와요. 뭐 기권을 한다던가 아예 반대를 한다던가 이런 그 숫자를 보고 제가 다시 한번 놀랐던 기억이 있는데 올해도 7월인가 어떻습니까? 8월쯤에는 아프리카 러시아 정상회담이 있었고 아프리카에서 한 6개 국가인가 8개 국가 정도 이제 빠지고 나머지 제외하고? 모든 국가들은 다 네. 들어갔고 그 빠지는 국가들도 외교부 장관을 보내주거나 아니면 아예 안 가는 걸로 네. 이제 그렇게 하는 나라들도 보시면 이제 친미 국가들인지도 이제 색깔이 나오는데 네. 그러면 아프리카에서 지금 왜 이렇게 현상이 있냐고 물어보시면 제일 대표적인 사례 이제 부르키나파소 위주로 얘기를 하자면 지금 부르키나파소에서 저랑 같은 나이 또래 동갑내기 이브라임 트로아레가 지금 정권을 잡은 상황인데 네. 이제 그분이 뭐 그렇게 높은 직책이 없어요 군대에서. 네. 근데 이제 정권을 잡았거든요. 정권을 잡았는데 그분들 보기에는 프랑스가 와서 여기서 IS랑 전쟁을 하라고 우리나라 군대를 동원시키고 IS랑 전쟁한다는 핑계를 이제 여기저기 중도를 일으켰는데 결국 우리는 중앙 정부란 북방에 있었던 부족들이랑 사이가 좀 깨졌고 오히려 우리 국민이 우리나라에 등을 돌리는 상황이 되니까 네네. 프랑스도 이러지 말라고 했을 때는 이제 중앙 정부는 뭐 프랑스 앞에서 이렇게 구심구심 부르니까 그 이제 사하라 벨트는 잇따라 쿠데타들이 일어났어요. 이제 네. 니제리아에서도 일어났고 말리에서도 일어났고 부르키나파소에서도 일어났는데 그분들 보기에는 오케이 우리는 테러리란 전쟁을 하고 있는데 프랑스 방식을 우리는 부정했기 때문에 그럼 우리한테 왜 무기를 안 줘? 니네들 우리한테 무기를 안 주면 이 테러 단체들 정권을 잡을 건데 그때 누가 나타나요? 러시아가 나타나죠. 러시아는 여기서 이제 때로는 와그너 그룹으로 때로는 직접 네, 이제 네. 무기를 제공하고 그리고 그분들이 있는 그대로 인정해. 그 이브라임 트로레가 러시아에 있는 정상회담에 군복으로 갔어요. 예. 하여튼 이제 그런 상황들이 있다 보니까 아프리카 사람들 보기에는 유럽 분들은 이 서양 세력은 좀 약간 내로남불로 좀 있는 사람들인데 러시아는 아무리 좀 약간 좀 말투가 좀 가스탈스럽더라도 네. 내로남불이 없다. 아. 그렇게 보이니까 그러니까 서방 아프리카- 국가들은 뭔가 말로만 하는 것 같은데 러시아는 네. 좀 액션을 취하니까 네, 그렇죠, 그렇죠. 믿을 거는 오히려 러시아 쪽이 아닌가 이런 네. 심적인 아프리카의 정서라는 게 좀 있을 수 있겠군요. 네, 알겠습니다. 지금 푸틴에 대해서 6하 원칙 하에 입체적으로 풀어보고 있습니다. 이제 두 번째인데요. 그러니까 누구입니다. 푸틴과 얽힌 인물들, 사실은 주변 인물들을 보면 그 사람을 알죠. 우리도 왜 친구를 보면 그 사람이 보이죠. 제 친구들은 다 좀 이상합니다만 아무튼 네, 52년생 푸틴은 프리고진을 비롯해서 여러 정적들을 제거하고 권력을 유지해 오고 있죠. 가장 견제하는 측은 먼저 꼽아볼까요? 예. 네. 사실은 그 푸틴이 권력을 잡은 뒤에 정적들이 사실은 있었긴 했죠. 하지만 네. 지금은 다 사라진 상태입니다. 사라졌다. 예. 네. 사라지는 것보다는 좀 약간 왠지 발코니에서 좀 점프하고 싶었어요. 그분들이.
예, 아주 석연치 않은 상황에서 이제 사라지는 그런 그 모습을 보였었는데 여러 해 전에 이제 보리스 nem초프라고 하는 야당 지도자가 있었는데 그분도 갑자기 산책 중에 총격을 받아서 사라졌고요. 그리고 그 나발리라고 하는 네. 그 반체제 인사가 있었는데 그러니까 이분도 사실은 독극물로 네, 네. 공격을 했는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간에 큰 위기에 빠져서 그럴 수 지금 활동이 잘 그 이루어지고 있지 않은 상태죠. 네. 그러니까 이런 상황에서 그 푸틴 대통령의 그 권력을 위협할 만한 그 반대편 그 정적은 다 사라져버린 상태고요. 네. 하지만 그 안에서 그 프리고진이라고 하는 인물이 상당히 그 오른팔격이었지만 사실은 이 얼로 튈 줄 모르는 어떤 그런 상황이었기 네. 때문에 그 통제가 좀 어려운 상황이었는데 사고를 쳤죠. 그래서 그 반란을 일으켰는데 또 여러 가지 그 손을 써서 또 사라져버린 상태고요. 네. 석연치 않은 이유로. 예. 네. 그래서 지금 상태로서는 러시아에서 그 내부에서 내지는 그 정치 시스템 안에서 푸틴의 권력을 뒤흔들 만한 정적은 없는 상태입니다. 하지만 이런 상황에서 만약에 그 푸틴의 그 권력을 위협할 만한 인물이 나온다면 이 측근에서 나올 그 상황이 있죠. 그래서 제2인자를 살펴보면은 많은 경우에 아마 그 메드베제프 네네. 그분을 들 텐데 지금은 상당히 충성의 모습을 보이고 호흡이 잘 맞지만 어쨌든 간에 그 독재 체제 아래서 1인자와 2인자는 항상 껄끄러운 관계일 수 있고 겉으로 볼 때는 상당히 그 뭐랄까요 그 원활한 관계일 수도 있지만 어차피 그 권력의 속성상 2인자는 견제를 받을 수 있는 상황인데 이 두 분의 관계가 어떤 식으로 흘러갈지는 참으로 지켜보면서 살펴봐야 될 네. 부분이라고 봅니다. 보통 배신은 가까운 사람이 하지 않습니까? 그럴 가능성이 없지 않죠. 네, 예. 특히 독재자들의 경우에는 옆에 곁을 두고자 하는 사람이 별로 없을 것 같아요. 언제 제가 나를 칠지 모른다라는 그런 두려움도 있고, 예. 뭐 독재자는 2인자를 키우지 않으려고 하는 속성도 있을 테고요. 내가 왕이어야 하니까. 구정 기자님 어떻습니까? 푸틴의 최측근이 지금 누가 있나요? 있긴 최측근이 있나요? 누군지 네. 뭐 제가 알 수는 없습니다만 아무튼 푸틴의 친구들이라고 알려진 사람들 그래서 막대한 이권을 챙기는 사람들이 있죠. 뭐 예전에 무슨 실로비키 그룹 뭐 이렇게 불리기도 하고 이제 크렘린의 이너서클 같은 이 사람들인데 근데 이 사람들을 들여다보면 푸틴이 어떤 식으로 대체 이 정권을 유지를 해왔는지를 볼 수가 있는데 예를 들면은 그 푸틴의 그 연방보안국 KGB 후신 FSB 수장을 지냈던 그 알렉산드르 보르트니코프 이런 사람은 반푸틴 인사들 숙청과 그다음에 크렘린의 돈 세탁을 많이 맡아왔던 사람이에요. 네. 그러니까 아들이 국영은행의 부행장입니다. 그런가 하면 또 크렘린의 그 부비서실장 그 세르게이 키리엔코라는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 아들은 그 러시아판 페이스북이라고 하는 그 부콘탁트라는 소셜 미디어가 있어요. 네. 근데 그거를 또 운영을 하고 있어요. 이런 식으로 다 얽혀 있어요. 그리고 푸틴 1기 때 총리 지냈던 측근 그 미하일 플라트코프 이 사람은 대정부국장도 했는데 역시 아들이 은행을 경영하면서 러시아 군에 자금을 대주는 그런 역할을 합니다. 이렇게 핵심이군요. 전부 다 얽혀 있어서 이렇게 크렘린 권력과 뭐 에너지, 금융 등등 각종 이권이 결합이 돼 있고 푸틴이 계속해서 나라를 그렇게 경영을 하고 네. 운영을 하고 또 측근들한테 혜택을 베풀고 그만큼 또 부패도 심하고 권력은 유지되고 이랬던 것 같아요. 결국은 이제 돈과 권력과 그걸 또 가족에게까지 뭐 아들, 뭐 딸, 뭐 등등해서 얽히고 설켜서 서로를 배신할 수 없게끔 그렇게 구조화하는 그런 과정이 아닌가라는 생각도 듭니다. 네, 푸틴이 가장 존경하는 인물이 있다고 합니다. 표트르 대제라고 하더라고요. 교수님 예. 사실입니까? 예, 일단 뭐 네. 표트르 대제에 관한 기본적인 사실을 말씀드리면요. 원래 그 러시아라는 나라가 그 서방 색채보다는 동방 색채가 강했던 나라인데 이 동방 색채를 지우고 서방 측으로 돌아서는 그 기점에서 개혁을 추구한 그 러시아의 황제인데요. 네. 1672년에 태어나서 1725년에 숨을 거둔 황제입니다. 17세기. 예, 그래서 이게 뭐 우리나라로 치자면 숙종대라고 생각하시면 좀 느낌이 오실 텐데요. 아들을 때리면서 죽였다던데요. 정말입니까? 그 정확히 말하면 너무 그 잔인한데. 표트르 대제가 네. 서방 문물을 받아들이기 위해서 사실은 그 장기 외유를 하거든요. 황제인데도 불구하고 이 서방에 가서 서방 문물을 받아들이는데 직접 보고 배우겠다. 예, 그 사이에 그
피오트르 대제의 그 개혁에 반대하는 전통적인 귀족 세력들이 음모를 꾸민 거예요. 근데 그 음모에 자기 아들이 그 개입돼 있었습니다. 근데 왜냐하면은 이 아들이 볼 때는 자기 아버지지만 자기의 어머니를 내쳐서 수도원에 유폐한 네, 그런 또 네. 미운 아버지였거든요. 아, 그렇군요. 예, 그런 상황에서 그 구 귀족들과 결탁을 해서 아버지를 밀어내는 어떤 그런 정파의 앞장에 서게 됐는데 네. 그 사실을 안 피오트르 대제가 곧바로 귀국을 해서 반대 세력을 그 수청하고, 제압하고 네. 아들을 바라보면서 한마디 묻습니다. 갑자기 무서운데요. 네. 예, 개입을 했느냐? 근데 아들이 대답을 안 하는 거예요. 부인도 안 하고 예. 시인도 안 하고. 거기서 결탁 사실을 안 피오트르 대제가 감옥에 가두고 거기서 고문이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이제 결국은 숨을 거두게 되죠. 아들이. 제가 지금 비하 발언을 쓰는 거 아니고 공식적으로 튀르키예 교과서 초등학교, 중학교 교과서에서 이분의 이름이 미친 페트로라고 델리 페트로로 나와 있어요. 예. 아들을 고문까지 해서 결국은 예. 죽음에 이르게 사실 하는. 역사에서 그 아들과 그 아버지가 이제 권력 그 다툼을 벌이게 되면서 한쪽이 다른 그런 쪽을 경우 제거하는 있죠. 경우가 많이 있죠. 뭐 한국사에서도 뭐 태종과 태조가 뭐 그런 관계였고 중국에서 많이 있는데 러시아 같은 경우는 바로 이 경우였습니다. 근데 나쁘게 말하면 비정한 아버지지만 네. 좋게 말하면 그만큼 권력의 유지에 모든 것을 거는 그 그런 이제 국가를- 군주였다고 할 수 있고요. 이 뭐 이런 기본적인 사실과 그 연계해서 생각할 때 오늘날 푸틴이 제일 존경하는 인물이 바로 피오트르 대제 맞는데 네. 자기의 집무실에도 피오트르 대제의 그 초상화가 초상화가 걸려 있었다고 합니다. 네. 지금 어떨지 모르겠는데 공통점과 차이점이 있는데요. 일단 차이점은 피오트르 대제는 키가 195cm에 가까운 장신입니다. 그렇군요. 당시에 뭐 195cm라고 하면 어마어마한 키거든요. 거의 없는 키죠. 그 예. 당시에. 요즘에 보면 아마 그 이수근 씨가 그 서장훈 씨 바라보는 그런 식으로 됐을 텐데요. 네. 반면에 이제 푸틴 대통령 같은 경우는 사실 그렇게 큰 키가 아니라 오히려 왜소한 편이죠. 근데 공통점이라고 하면 아까 그 구 기자님이 그 푸틴이 얼마나 다양한 그 액티비티를 하는지를 보여주는데 네. 뭐 피오트르 대제도 만만치 않습니다. 아, 그렇습니까? 예. 뭐 사냥이나 이런 것들 기본이 예, 그런 그랬을 테고. 기본이고요. 네. 그다음에 뭐 그 함대를 건설해야 되니까 배를 만들어야 되는데 직접 목수 일을 합니다. 대패를 하고 뭔가 이 다양하네요. 육체 노동을 하고요. 그러니까 완전히 그 에너지에 넘쳐서 그 주체를 못하는 그런 사람이 바로 피오트르 대제였던 것이죠. 그런데 지금 그 푸틴 대통령이 피오트르 대제를 내세우면서 자기의 롤모델로 삼는 것이 네. 바로 이게 서방과의 대결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서방을 지향했지만 피오트르 대제가 그 궁극적인 목표는 서방을 뛰어넘는 더 강한 열강이 되는 것이었었는데 피오트르 대제의 그 궁전이 사실은 그 상트페테르부르크 약간 떨어진 곳에 있는 소도시입니다. 그 베체르고프라고 하는 곳인데요. 네. 프랑스에서 그 파리가 있지만 실제로 그 왕들이 사는 곳은 베르사유에서 약간 떨어진 곳인데 그럼 네. 똑같이 있는데 그 베체르고프에 그 화려한 궁전이 있고 거기에 분수가 있는데요. 분수에 그 사자의 어떤 입을 찢는 장면이 나와요. 그런 조형물이 있는데 여기서 말하는 사자가 바로 스웨덴입니다. 당시에 이 북유럽에서 서로 다투는 어떤 그 열강이 네. 기존의 패권 국가인 스웨덴이었고 거기에 도전하는 그 러시아였었는데 그 피오트르 대제가 결국은 스웨덴을 제압하죠. 그것을 과시하기 위해서 자기의 궁전에 그러니까 그렇게까지. 사자를 제압하는 네. 뭐 헤라클레스 네. 이런 영웅의 모습을 보여줬는데 네. 마찬가지로 푸틴이 서방과 대립 관계에 있고 서방을 제압하고 러시아의 또 위상을 높이겠다. 이런 어떤 국가 목표를 세웠다고 했을 때 가장 좋은 그 롤 모델로 삼을 수 있을 그 러시아의 위인이 바로 그 피오트르 대제였던 것이죠. 네. 네, 푸틴에 대해서 다각도로 입체적으로 살펴보고 있습니다. 이제는 언제입니다. 푸틴은 23년째 연설에서 위대한 러시아, 강한 러시아를 강조하고 있죠. 제가 며칠 전에 포린 어피어스를 좀 봤는데 예. 거기 이제 푸틴 얘기가 한참 나와서 지난해보다는 좀 덜 하지만 최근에도 계속 이제 푸틴 혹은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에 대해서 나오는데요. 푸틴은 사실은 그냥 뭐 전쟁광 이렇다기보다는
이데올로기주의자다. 그러니까 예, 이데올로가 예. 확실하게 있고 그 예. 사상을 전파하고 서사가 있고 스토리가 있고 그것을 국민들에게 여러 가지 프로파간다를 통해서 주입시키는 그런 역할까지 하고 있어서 예. 그런 부분을 이제 서방에서 어떻게 좀 잘 막아야 된다. 뭐 이런 예, 논지에 뭐 그런 글들 많잖아요. 이제 예. 서방의 시선에서 봤을 때 실제 뭐 동의를 하십니까? 네. 일정한 동의하는 부분도 있고 그렇지 않은 부분도 있는데요. 그러니까 그렇게 일관적인 어떤 이데올로기의 소유자인지는 좀 두고 봐야 될 상황입니다. 보통 네. 이제 알렉산드르 두긴이라고 하는 상당히 네, 네. 극우적인 그 철학자의 얘기를 하면서 이 두긴의 사상이 있고 그 푸틴의 사상이 있다고 말을 하는데 이것은 사실은 그 서방의 그 시각일 뿐이고요. 이 두긴과 푸틴의 관계가 그렇게까지 긴밀하지 않다라고 보는 그렇군요. 시각도 있습니다. 네. 하지만 누가 보더라도 푸틴의 가장 원대한 목표는 강한 러시아를 만드는 것인데요. 근데 이게 또 따지고 보면 자기 나라가 강하지 않기를 바라는 그래도 또 누구나 그런 다 뭐 마음속에 국가 지도자는 민족주의는 가지고 있죠. 있겠죠. 네. 근데 조금 들여다보면요, 이 강한 러시아라고 했을 때는 서방의 특히 미국에 휘둘리지 않는 네네. 러시아일 텐데요. 네. 사실은 그 푸틴 대통령의 집권기를 1기와 2기, 전반기와 후반기로 나누면 전반기에는 상당히 그 서방과 미국에게 유화적인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 전까지의 소련과 그 서방의 그 대결을 이런 좀 벗어나서, 네. 같이 잘 그 지내자라고 하면서 아예 그냥 우리 러시아가 유럽 연합이나 나토에 가입을 하겠다. 그런 얘기 있었죠. 예, 그러면은 짝사랑이에요. 예. 유럽의 네. 어떤 그 안보가 훨씬 더 굳어지지 않겠는가 했는데 여기에서 이제 그 솔직히 말하면 그 찬바람 맞은 거예요. 냉대를 했군요. 예. 서방. 그러니까 물론 그 푸틴의 어떤 그런 그 어떤 그 의사가 네. 진심이었는가는 따지고 볼 문제겠지만 그렇죠. 어쨌든 간에 이게 공개적으로 그런 의사를 밝혔는데 미국에서 뭐 아주 그 쌩쌩 찬바람 부는 어떤 냉대를 하니까 여기서 상당히 마음의 상처를 입었던 것이고요. 그리고 결정적인 계기가 바로 2013년, 2014년에 있었던 우크라이나의 유로마이단 네, 혁명, 네, 봉기 네. 사태였습니다. 네. 그러니까 여기서 뭐 복잡한 얘기는 할 수 없지만 네. 어쨌든 간에 푸틴 대통령은 그 전에 그 야누코비치 대통령이 통치하는 우크라이나를 자기 편으로 끌어들여서 네. 자기가 구상하는 그러니까 유럽 연합에 맞서는 미국의 주도에 맞서는 또 다른 어떤 그 경제 정치 연합체를 형성했었고 마지막 퍼즐로 우크라이나를 거기 끼우면서 완성됐다고 생각을 했는데 네. 갑자기 예상하지 못하게 그 키이우에서 대규모 시민 봉기 아니면 시민 혁명 네. 아니면 그 푸틴이 볼 때는 시민들의 폭동이 일어나면서 야누코비치 대통령이 쫓겨났죠. 그리고 그 배후에는 분명히 미국이 있다라고 생각을 했고요. 네. 또 그렇게 볼만한 어떤 정황 증거가 많이 정황들이. 있습니다. 네. 여기서 확실하게 앞으로는 미국이 주도하는 서방과 좋은 관계를 맺어서 러시아의 위상을 높이기보다는 오히려 대결하고 맞서는 상황을 그 만들어서 러시아의 위상을 높이겠다는 판단을 했고 그 이후로 쭉 서방과의 어떤 유화 정책을 통해서 강한 러시아를 만드는 것이 아니라 서방과 대립하면서 네. 강한 러시아를 만들겠다는 식의 입장 선회를 했다고 보입니다. 네. 뭐 여러 가지가 있네요. 그 서방으로부터의 냉대, 우리도 이제 같이 적대적인 관계가 아니라 예. 뭔가 호혜적으로 경쟁 관계로 가자고 했는데 예. 서방에서는 당시만 해도 이제 뭐 구소련 무너지고 하니까 그 이후에 약간 좀 예. 소위 말하는 이등 국민 취급하고 좀 예, 무시하고 예. 이런 것들도 좀 있었겠네요, 당시에. 그러니까 자존심 강한 러시아였었는데 네. 여기 속마음을 보여줬는데 아니면 이렇게 청혼을 하고 했는데 너무 쌀쌀맞게 냉대를 받으니까 더 그냥 마음이 틀어져서 짝사랑하다가 까이면 치사해지잖아요. 더 엇나가는. 교수님께서 예. 그 2013, 14년 이 네. 마이단 혁명 얘기를 해주셨는데 이게 사후적인 해석이지만 사실은 저도 예전에 교수님처럼 생각을 했었는데 지나고 나서 보니까 그러니까 푸틴이 총리로 잠깐 내려앉아 있었던 네. 2008년부터 2012년 사이에 그러니까 국방개혁이라는 이름으로 사실은 많이 현대화시키고 군대를 예. 숫자는 줄이면서 효율화하고 네. 그래서 나중에 보니까 이것을 무슨 나토 가입이라든가 우크라이나의 행동 이쪽에서 원인을 과연 찾을 수 있겠나라고 네, 네. 하기에는 푸틴은 이미 뭐 단언할 수는 없지만 훨씬 더 그 전부터 강한 러시아로 가기 위해서는 우크라이나라는 나라의 독립성 자체를 인정을 하지 않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전부터 준비한 것이 아니었나 이런 추측들도 이제 전쟁이 일어나고 나니까 좀 많이 나오더라고요. 왜냐하면 그게
뭐 이렇게 한마디로 까였다 내지는 거절당했다 그래서 이렇게 많은 사람들을 죽이는 이런 전쟁을 치르는 결정을 모두가 하는 건 아니잖아요. 네, 네. 굉장히 극단적인 결정이고 오히려 푸틴은 어떻게 보면 진짜 미치광이 전략을 쓰는 사람은 아니었잖아요. 네. 그런데 이런 행동으로 갔던 거는 그러니까 자꾸만 그 이데올로기적인 문제 이런 얘기들이 나오는 것 같아요. 어떻게 보면은 굉장히 양가적인데 사실은 겉으로는 이렇게 얘기를 하지만 속으로는 이제 시간을 벌기 위한 어떤 제스처였을 수도 있고요. 지금 말씀하신 거 보면은 2008년, 2012년 그 시기에 뭐 국방력을 강화하고 뭐 현대화하고 하면은 사실은 이제 준비하면서 겉으로는 우리는 당신들한테 적대적인 마음은 없어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이제 속으로 다른 일을 하고 있는. 그것보다는 제 개인적인 에피셜인데요. 네. 이제 서양 국가들한테 러브콜 보내고 우리들 너랑 같이 가려고 하면 그럼 그만큼 자기네 경제 구도를 네네. 자유시장 경제 체제로 만들어야 되는데 네. 2000년대 이후로부터 이제 많은 서양 브랜드들 기업들이 러시아 시장에 진출했지만 이제 전쟁 때문에 이제 스타벅스하고 이제 맥도날드 문을 닫긴 했죠. 철수였죠. 네. 근데 뭐 이러한 커피 브랜드하고 음식은 그렇다고 쳐도 다른 회사들은 아무런 활동을 해도 어느 순간부터는 벽에 부딪히는 걸 느끼고 그리고 더군다나 러시아는 이제 자국 회사 지금 텔레그램을 만들었던 사람들이 독일에 있긴 하지만 네. 그 사람들이 예전에 러시아에 있었고 러시아 페북 같은 회사를 했었는데 러시아 정부의 압박을 받아가지고 본인들이 원하지도 않았는데 지분의 일단은 49% 다음에는 51%를 이제 푸틴이 지목하는 네. 이제 재벌가한테는 강제로 넘겨줬거든요. 그래서 서양 입장에서는 우리랑 같이 놀 거라면 너네 나라의 경제 제재도 그렇게 돼야 되는데 네, 룰을 지켜야 되는데. 네. 네. 근데 여기는 경제 제재가 열려 있는 나라들의 모임이고 너네는 아직 그 정도는 아니라면 근데 물론 러시아 입장에서도 그렇게 열어주면 돈이 들어가면 그 돈을 통해서 정치인들이 매수할 수도 있으니까 네. 어디까지는 이제 허용해야 되는지 모르는 상황에서 이제 틀어진 거예요, 양쪽이. 예, 개인적인 에피셜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다음은 푸틴의 무엇입니다. 독재자의 이미지가 우리한테는 뭐 강할 수밖에 없죠. 그렇지만 또 내부 얘기를 들어보면 러시아 출신 분들 얘기를 들어보면 또 러시아의 영웅, 뭐 푸틴을 좋아하는 지지자들이 분명히 있는 건 사실일 테고요. 정말 상반된 이미지가 있는 것 같습니다. 대체 어떤 정책을 폈길래 이런 평가를 받는 걸까요, 교수님? 독재자도 상대주의적인 거예요. 어느 정도 독재했느냐? 네. 뭐 우리나라에서도 계속 이어진 논쟁이긴 합니다만. 네. 예. 사실 저는 그 푸틴을 보면서요. 네. 그러니까 푸틴의 집권 초에는 이게 짜르 같은 독재자, 아니 짜르 같은 대통령이었습니다. 짜르 같은 대통령. 네. 그래서 사실은 독재자라고까지 볼 수 없었는데 집권 후반기에는 대통령 같은 짜르가 된 셈이죠. 이렇게 정확합니다. 볼 수 있을 맞습니다. 텐데요. 네. 사실은 그 푸틴 대통령의 그 상황을 좀 살펴보면 러시아 국민으로서는 그 푸틴 대통령을 지지할 만한 근거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옐진 대통령 때 그 자본주의의 체제 전환이 상당히 고통스러운 과정이었죠. 그래서 그 1990년대는 러시아 그 보통 사람들에게 네. 자존심 상하고 우리 그 살림살이가 거덜나는 그렇죠. 그런 상황이었는데 딱 그 2000년에 그 푸틴 대통령이 집권하면서 운이 좋았는지 국제 유가가 폭등을 하거든요. 네. 그래서 그 외화들이 러시아에 들어와서 돌기 시작하면서 경제가? 생기를 찾았고요. 네. 그리고 러시아 보통 사람들이 볼 때 연관관계가 있는지 모르겠지만 푸틴 대통령이 집권하고 나니까 내 주머니에 돈이 들어오더라. 네. 이런 상황이죠. 먹을 게 생기고. 예, 그래서 네. 뭐 제 개인적인 그 경험을 얘기하더라도 옐친 대통령 집권 시절에 제가 러시아에서 알고 지냈던 고려인 부부가 네. 있었는데 네. 한 30년 된 구닥다리 네. 옛날 소련 그 자동차를 네. 타고 다녔는데 2000년대 들어와서 그 푸틴 대통령 집권기에 찾아갔더니 독일제 차가 차를 많아졌어요. 타고 다니는 거예요. 네. 근데 그만큼 경제가 활성화되는 곳이었죠. 근데 또 이것은 분명히 그 국제 유가가 그 올라가면서 얻는 그 횡재일 수도 있지만 또 하나 그 푸틴 대통령의 어떤 성과라고 볼 수 있는 게 사실은 러시아가 엄청난 농토를 가진 나라인데도 불구하고 그 전에 농업 분야가 완전히 파산 직전이었습니다. 네. 근데 최근에
그 러시아의 그 푸틴 행정부가 상당히 그 농업 분야에 많은 지원을 하고 정책이 효과를 봐서 지금 곡물을 수출해 나가게 됐고요. 네. 그러니까 이런 그 국제 그 위기 속에서 그 식량을 자급자족하는 것이 이 러시아가 버틸 수 있는 가장 기본적인 경제 체력이 됐던 것이죠. 네. 그리고 이 푸틴 대통령이 권력을 그 가지기 전에 행정 관료일 때 그 당시도 이제 학위를 그 땄었는데요. 네. 그러니까 물론 뭐 그 표절이거나 네. 아니면 가짜 학위일 가능성이 있긴 하지만 네. 그때 그 논문의 그 주제가 뭐냐면 외국 자본을 어떻게 효율적으로 러시아에 끌어들여서 러시아 경제를 일으킬 것인가 네. 뭐 이런 주제였거든요. 경제 관련된 내용이었다고요? 그래서 러시아가 가지고 있는 가장 큰 강점이 지하 자원일 텐데 이 지하 자원을 그 활용해서 수출해서 돈을 버는 것도 사실은 어느 정도 시스템이 안정화되고 작동을 해야 가능한 것인데 그러니까 이것을 해낸 겁니다. 네. 러시아가 가지고 있는 지하 자원을 개발해서 해외에 그 팔면서 수출하면서 이득을 얻는 것이 어떻게 보면 손쉬운 그 장사일 수도 있지만 어쨌든 그런 과정이 그 돌아가게 만든 네. 어떤 성과는 그 푸틴 대통령의 어떤 업적이라고 할 수 있죠. 네. 그러니까 이런 면에서 네. 그 오늘날 우크라이나를 침공해서 전쟁이 상당히 장기적으로 벌어지고 있는데 대개 우리가 다시 한 1년 반 전으로 돌아가서 그 당시에 우리나라 언론과 이 세계의 언론을 보자면 네. 가장 기본적인 논조가 서방의 강력한 체계적인 제재를 받고 있으니 러시아 경제가 금방 허물어질 것이다. 네. 파탄날 것이라고 했는데 그 예상은 맞지 않았죠. 그렇죠. 상당히 잘 버티고 네, 있습니다. 네, 네. 그러니까 이것은 그만큼 러시아가 뭐 문제가 없지는 않겠지만 경제 기본 체력을 다져놓은 상태에서 전쟁을 했다는 것이 드러난 상황이고 네. 그 경제 체력을 다진다는 측면에서는 푸틴 대통령의 그 리더십이 일정 정도 작용했다 이렇게 보입니다. 네. 연구원님 무슨 하실 말씀? 아니 저 말이 정말 맞는 게 이렇게 네. 제가 중동 공부를 하다 보면 중동이라는 지역도 그 천연전 석유로 이렇게 그렇죠. 되지 않습니까? 네. 근데 그거에 대한 개발이나 이런 것들이 다 서방 세력이 와서 만들어 인프라나 이런 걸 구축했고 그걸 통해서 이제 서방 세력이 많은 이익을 가져갔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그 자국화가 돼서 저렇게 수익 모델을 창출한다는 게 천연자원 그냥 팔면 되지 하는 게 그렇게 쉬운 일은 아니거든요. 네, 그래서 네. 푸틴 대통령이 그런 것들을 이뤄냈던 것 자체가 상당히 국민들한테 호응을 얻었고 그런 큰 역할을 했다라는 말에 저는 동감이 돼서 중동 쪽 생각을 하면서 네. 그렇지 않나 해서 제가 그래서 교수님 말씀하실 때 우리 연구원님이 격하게 옆에서 계속 끄덕끄덕 하시길래 네, 그 부분이 하고 싶은 말씀이 있으시구나 싶었어요. 네. 저는 그냥 동조를 하다 보니까 그랬습니다. 네네. 네, 그나저나 구정원 기자님, 제가 그 2000년대 초반에 외교부 출입할 때 그때 러시아와 한국 수교 뭐 12주년 해가지고 저 실제 그 블라디보스톡 가서 시베리아 열차 타고 모스크바까지 갔어요. 보름 동안 기차 타고 이쪽에서 이쪽까지 갔는데 그때도 이제 대통령이 푸틴이었어요. 근데 지금도 계속 푸틴입니다. 15일 안에는 안 변해요. 네. 근데 2000년대 초반, 그러니까 그 20년 전이잖아요. 그때만 해도 저만 해도 그래요. 이미지가 그땐 젊고 뭐 좀 유망해 보이고 뭔가 서방과 관계 개선을 좀 하려고 노력하는 과거의 구소련 뭐 특히 이제 그 전에 옐친이었기 때문에 더 그랬나 봅니다. 어쨌든 푸틴 2000년대 초반의 푸틴의 이미지는 꽤 괜찮았는데 지금은 이제 다른 사람 보는 느낌. 근데 문제는 또 있습니다. 2024년에 대선 출마하는 거겠죠? 그럼 언제까지 하는 건가요? 국민이 처음에는 원할 때까지. 선거니까. 처음에는 네. 뭐 이렇게 개헌하고 할 때는 네. 2024년에 출마 안 한다고 얘기를 했었는데 점점 더 지금은 출마 안 할 거라고 보는 사람이 없죠. 네. 근데 뭐 이론적으로는 2036년까지 가능하다라고 하는데 근데 아까 뭐 독재자 이야기를 하셨는데 사실 푸틴을 독재자라고 부르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냥 권위주의적인 통치자라는 거지. 이게 그 지난번 선거 때 뭐 국제감시단이 절차상의 문제가 일부 있었다라고는 했지만 그러니까 완벽한 민주주의는 아니라고 하더라도 그다음에 여러 가지 억압이라든가 이런 게 분명 존재한다고 하더라도 국민들의 투표로 뽑힌 대통령이에요. 그래서 그것을 우리가 이렇게 물론 지금 푸틴이 우크라이나를 침공하고 전쟁 범죄를 저지른 저는 푸틴이 전쟁 범죄자라고 생각합니다. 네네. 그렇지만 자국 내에서 네. 이거를 독재자라고 우리가 꼬리표를 달 수는 없을 것 같은데 네. 그러니까 예전에 그 푸틴 대통령 1기 때 지지율이 뭐 너무 높았죠. 뭐 높았죠. 80%대. 엄청났죠. 네.
네, 그 2020년 5월이었나요? 그 레바다 센터라는 비교적 서방에서도 많이 인용하던 그곳에서 조사했을 때 지지율이 59%가 나와서 뭐 기록적으로 낮아졌다라고 했을 정도니까. 59인데 기록적으로 예, 낮아졌다. 네, 우크라이나 전쟁 시작하기 직전에 확인해 보니까 71%였고 전쟁 시작한 뒤에 다시 또 80%대로 올라간 건 그러니까 전쟁의 결집 효과가 있었던 건 사실인데 네. 뭐 전쟁 효과도 있지만 워낙에 높고 이 러시아의 여론조사를 믿을 수 없다라고는 하지만 그러니까 한마디로 70%인지 80%인지 그건 모르겠지만 어쨌건 많다라는 건 높다라는 건 사실인 것 같고 그러니까 일단 다른 지도자가 없잖아요. 대안이 그리고 없다. 예 네. 그리고 또 강한 러시아에 대한 그런 동경을 푸틴과 공유하는 사람들이 몇 명인지 모르지만 몇 퍼센트인지 모르지만 상당히 된다고 봐야겠죠. 그리고 러시아 경제가 지금 교수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수치를 찾아보니까 그러니까 작년에 그렇게 제재를 받았는데 GDP 2.1% 축소되는데 그쳤고 올해는 2% 성장이 예상된다고 성장. 하더라고요. 네, 네, 깜짝 예. 놀랐어요. 네. 근데 이제 다만 앞으로도 이렇게 계속 버틸 수 있을지. 네, 참 아이러니한 게 러시아가 이렇게 전쟁을 일으킬 수 있는 돈을 쌓아준 건 미국이죠. 이라크 침공해서 유가 올려가지고 에너지. 예, 네. 2000년대 중반에 고유가 때 러시아가 돈을 모아뒀던 건데 과연 어느 정도를 버틸 수 있을 것인가. 그러니까 러시아 국민들이 뭐 예를 들면 우크라이나 침공에 반대하는 반전 여론 이런 게 아니라 전쟁으로 많이 삶이 피폐해지고 생활에 이렇게 불편이 생기게 되고 이렇게 되면 또 여론이 달라질 수 있으니까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아요. 그 두 분 말씀 듣다 보니까 지금 갑자기 불현듯 생각난 질문은 대안이 없다라고 이제 말씀을 해주셨고 저도 그 생각을 하다가 생각해 보니까 그게 정말 대안이 없는 건지 아니면 아까 그 사라진 사람들을 생각하면 예. 유일한 대안이 돼버린 건지 예. 그것도 갑자기 헷갈리는데요. 어떻게 보십니까? 유일한 정말. 대안으로 만드는 것이 바로 그 스트롱맨의 네, 아마 전략. 독재자로 전술. 볼 수 있다고 하면 그 사람의 능력일 수도 있는 것이죠. 조금 그 시니컬하게 얘기해서 네. 러시아는 너무 유능한 독재자가 많았습니다. 역대로. 예, 네. 독재자가 사실 능력이 없으면은 사실은 이렇게 파탄 나기 마련인데 네. 뭐 스탈린도 그렇고요. 그 이후에 러시아에서는 소련에서는 독재자 내지는 어떤 그런 강력한 권력을 가진 사람이 있었는데 이 체제가 상당히 잘 유지되는 상황이었죠. 네. 근데 문제는 뭐냐면 역설적으로 안정된 독재 체제 아니면 안정된 장기 집권 체제가 유지될수록 그 시간이 흘러갈수록 이 후계 구도가 상당히 그 원활하지 않을 가능성이 있죠. 네, 네. 독재자이기 때문에 아니면 안정된 장기 집권자이기 때문에 후계 구도를 체계적으로 마련하지 않은 상태로 진행이 되다가 뭐 갑자기 뭐 그 사건이 유고가 일어나거나 아니면 뭐 자연 수명에 따라서 네. 건강을 해결한 수명이 끝났을 때 그 체계적으로 안정적으로 이 후계 구도가 작동을 해야 되는데 네. 이런 그 시스템이 돌아가지 않는 상황이 됐을 때 엄청난 혼란이 발생할 수 있을 것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푸틴에 대해서 쭉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제는 how를 짚어보겠습니다. 어떻게 하고 싶은 건지 앞으로 러시아는 특히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전쟁은 어떻게 하고 싶은 건지 참 답도 없고 답답하고 너무 인명피해도 엄청납니다. 일단 알파고 기자, 현재는 어떤 상황인가요? 사실은 이스라엘 하마스 전쟁 때문에 우리 국내만 네. 보더라도 이제 많이 소식이 밀리고 있는데. 네. 네. 저는 이 전쟁이 시작하고 한 며칠 지나고 난 다음에 즉슨 이제 기회에 들어갔다가 다음에 기회를 철수했잖아요. 네. 다음에 전쟁이 완전히 동반 전선에서 이제 열렬하게 진행되기가 시작을 했는데 저 그때를 보고 야 잠깐만 이 우크라이나라는 나라가 어떻게 생겼는지라고 해서 야, 우크라이나이라는 땅이 사실은 예전에는 오스만 제국 밑에 있었고 일본이 이제 폴란드 밑에 있었고 조금 이제 좀 그 모스크바 네네. 공국에 있었는데 이제 거기서 우크라이나 사람들을 반란을 일으켜가지고 오스만 제국 상대로 그리고 이제 교수님 이제 들리다면 좀 고쳐주세요. 모스크바 크네스국의 이제 힘을 그때 이제 이름이 이미 러시아 제국으로 바뀌었었는데 힘을 빌려서 이제 오스만 제국 상대로 싸웠다가 거기서 일단은 딱 오늘날의 우크라이나 딱 가운데에서는 나라 하나 생겨요. 맞아요. 근데 네. 그거는 버틸 수가 없었어요. 왜냐하면은 밑에는 오스만 제국, 옆에는 폴란드 어디까지 버틸 수가 있어서 네. 러시아 제국이랑 손을 잡았어요. 우리는 자치국으로 갑시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오스만 제국하고 폴란드 상대로 땅을 이제 확대를 했는데, 근데 그 땅이 주로 뭐라고 해야 되나, 러시아 밑으로 들어갔다가 네네. 마침 이제 소련이 시작을 했을 때 네. 그 땅들을 우크라이나한테 줘서 그런 식으로 우크라이나가 시작했고, 다음에 조금 더 시간 흘러가면서 동방에 있는 땅까지 줬거든요. 네네. 근데 동방에 있는 땅은, 서방에 있는 땅은 오케이. 우크라이나 사람들하고 러시아 사람들이 손을 잡아서 폴란드하고 오스만 제국 상대로 싸워서 가지고 왔던 땅인데, 근데 동부에 있는 땅은 네. 러시아 제국이 그 우크라이나 사람들한테 아무런 도움 없이 네. 생 자기 몸으로 사왔다고 가지고 왔던 땅이거든요. 어. 그냥 갖다 우크라이나한테 준 거예요. 네. 그래서 러시아 사람들 입장에서는 원래 내 서부를 땅이었는데. 몰라도 네. 근데 이 동부 땅은 우리 피땀 눈물로 우리가 가지고 왔던 땅이거든요. 오직 소련 안에서 우리는 그냥 좀 약간 사이좋게 지내자, 우리는 같은 뭐 러시아 제국, 뭐 러시아 민족이 아니야, 슬라브족 아니야라고 해서 주는 땅인데, 네. 니네들이 이렇게 가서 서양 사람들이랑 악수하고 친해지고 뭐 나토니 EU 가입이 난리를 친 거라면 그럼 그 땅 정도는 돌려줘야 돼. 그거 왜냐면 못 그 본다. 땅은 러시아 니네들. 입장에서 얘기하는 건 지금 그치, 러시아 우크라이나라는 입장에서. 나라가 있는데 네. 그 나라를 저는 이제 대한민국 시민으로서 친 우크라이나 정책을 펼치는 것으로 이제 저도 응원하고 아, 하죠. 저는 저 러시아 사람의 입장을 말씀드립니다. 그 입장에서. 역사를 따져서 말할 게 아니라 지금 현재 우크라이나라는 나라의 주권을 러시아인들이 우리 역사적으로 그렇게 생각 안 해라고 얘기하면서 침공을 하는 거, 그것을 옹호하는 것으로 비칠까 봐 드리는 말씀이에요. 네. 알겠습니다. 일단 여기서 그 각각의 그 속내 관점은 일단 여기서 정리. 그래도 이제 얘기해보면 뭐냐면 러시아의 네. 목표는 이 전쟁이 끝날 거라면 적어도 동부 정도는 제가 가지고 가야지 끝나야 되는 전쟁이 아닌가. 푸틴의 입장에서. 네. 네, 알겠습니다. 오늘 이슈 W를 정리하면서 마지막으로 드리는 질문이 될 것 같습니다. 오늘은 제가 만약에 역사에 가정은 없다고 하는데, 네, 만약에로 일단 준비를 해봤습니다. 만약 푸틴이 오늘 사라진다면 어떨 것 같은지 깔끔하게, 네, 한 문장은 좀 그렇군요. 네, 간단하게 답변을 좀 들어볼까 합니다. 구정원 기자님. 혼돈을 지나서 민주화의 길로 혼돈을 러시아가 지나서? 갈 것이다. 민주화의 길로. 예, 민주주의 국가로 갈 것이다. 제대로 된 민주주의 국가로 예. 갈 것이다. 네, 알파고 기자. 난리 나고 분단될 것이다. 난리 나고 분단될 것이다. 분단될 것이다. 왜냐면 지금 후계자가 없어요. 그만큼 강력한 후계자. 푸틴이 사라진다면 난리 나고. 예. 아. 체첸만으로도 자기 용병이 몇만 명인데요. 그렇군요. 푸틴이 아닌 사람 밑에 들어가겠어요? 체첸까지 나가기에는 우리가 지금 방송 시간 좀 짧습니다. 네, 하여튼 이제 결론적으로는 이제 난리 나고 분단될 수도 있다. 오케이. 네. 백승훈 연구원님. 뭐라 그럴까요? 그 희망찬 모습은 아닐 것이다. 왜냐하면 네. 저희가 그 푸틴이라는 독재자가 없어지면 뭔가가 될 거라고 생각하는데, 제가 아랍의 봄을 겪지 않았습니까? 아랍의 봄, 그 독재 체제가 끝나고 나면 이제 민중들이 민주화가 되고 정당 정치가 자리를 잡으면서 이제 어떤 그 여러 가지 문제들이 치유될 것이라고 생각했는데, 우린 지금 그걸 아랍의 봄이라고 부르자고 아랍의 겨울이라고 지금 부르고 있거든요. 그리고 지금 모든 국가가 다시 권위주의 체제로 돌아가고 있는 상황, 그걸 보면 네. 과연 푸틴이 없어진다고 해서 우리가 그리는 그런 유토피아가 들어올 것인가, 오히려 더 디스토피아가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으로서 우리가 상상하는 희망찬 모습은 아닐 것이다. 다른 종류의 혼란이 올 것이다. 예. 네. 우리 류 교수님 어떻게 보십니까? 예, 러시아의 그 나이 든 세대는 네. 상당히 그 땅을 치고 통곡할 것이고요. 젊은 세대는 불안해하겠지만 그 안에서 희망을 좀 보여주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예. 역시 세대 간의 차이점이 또 있기 때문에 그렇죠. 역사를 바라보는 관점도 다르고요. 네, 오늘 이슈 W에서는 푸틴 대통령에 대해서 다양한 각도로 짚어봤습니다. 전쟁이라는 정말 잘못된 선택으로 존재감을 드러낸 푸틴의 행보를 조금 더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